법인 설립할 때 법무사님이 두꺼운 봉투 건네주신 거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아마 사무실 금고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설립 이후에 한 번도 안 보신 대표님이 90% 이상일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대표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 서랍 속 잠자고 있는 정관이 유사시 대표님을 지켜줄 방패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대표님의 자산을 갉아먹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금 폭탄을 안겨줄 시한폭탄입니까? 딱 5 분만 투자해서 오늘 영상 보시면요. 종이 뭉치에 불과했던 정관이 돈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많은 대표님들 만나보면 아유 복잡해서 그냥 뭐 인터넷에 있는 거 다운받아 썼어요. 이런 대표님도 있으세요. 자, 대표님 사이즈가 예를 들면 90 사이즈인데 105 사이즈를 입는다면 어떨까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표준 정관은 정작 대표님이 챙겨야 할 권리는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해도 되는 의무만 잔뜩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대기업 상장사 정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회사의 생존과 세금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주주의 권리 또 임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세팅해도 회사의 운명이 바뀝니다. 자, 먼저 돈이 새어나가는 첫 번째 구멍, 바로 사업 목적입니다. 사업 목적을 먼저 보시면 도소매업과 제조업, 이건 천지 차이잖아요. 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표님 회사가 도소매인데 갖다가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기획한다거나 디자인을 한다거나 그리고 만드는 것만 외주를 줘서 한다. 자, 이것은 도소매일까요? 제조일까요? 세법상 이건 도소매가 아니라 제조업입니다. 이걸 기획 제조라고 하는데요. 나이키나 애플이 다 이런 방식이죠. 중요한 건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막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관에 도소매라고 적어놔서 그 혜택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대표님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획제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기획제조로 인정을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직접 기획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브랜드의 명의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직접 판매하셔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이나 품질, 관리 등 제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영상을 듣는 대표님 중에서 나 도소매인데 저런 거 하고 있는데."라고 하신다면 당장 정관의 사업 목적부터 제조업으로 바꾸셔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돈이 새는 구멍은 본점 소재지예요. 자, "사업은 서울에서 해야지." 하면서 무턱대고 강남에 본점을 내셨나요? 본점이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정부가 주는 세제 혜택에서 대부분 제외됩니다. 더 무서운 건 나중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옥을 살 때예요. 과밀억제 권역 내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무려 3배나 중과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대표님들은 전략을 씁니다. 세제 혜택과 규제의 기준이 되는 본점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밀억제 지역에 두시고요. 실제 영업 활동이 많은 서울에는 지점을 설치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 한 줄 차이로 수억, 수십억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제 세금을 아꼈으니 우리 대표님을 보호할 차례입니다. 바로 이 상대적 기재 사항입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입니다.
많은 정관의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라고만 짧게 적혀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대표님 퇴직하실 때 세무서에서는 이걸 퇴직금이 아니라 보너스, 바로 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법인세를 더 내고 대표님은 소득세 최고 구간을 맞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별도의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해 주시고 바로 이 별도의 지급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필수적 기재 사항에서 공고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등기부 등본 보시면 공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 뭘로 돼 있냐면 공고 방법이 신문 공고로 돼 있어요. 자, 하지만 요새 같은 인터넷 세상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 없는 회사는 제가 여지껏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신문 공고로 돼 있어서 공고할 일이 있을 때 적게는 뭐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가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홈페이지 공고로 기재를 해 놓으셨다면 즉시 기재도 가능하고 비용도 전혀 발생하지가 않죠. 다음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패, 주식 양도 제한입니다. 주식 양도 제한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회사의 주식을 외부에 우리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 때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넣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적대적인 제3자가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죠. 자, 이건 등기 사항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주주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원의 무한 책임에 대한 건데, 자, 상법상 이사는 과실로 인해 손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법에서는 또 400조를 두어서 원한다면 무한으로 안 하고 연봉의 6배 이내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이런 상대적 규제 사항을 안 넣어서 우리 대표님, 우리 임원들이 무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서 대표님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체크해 드릴 겁니다. 자, 세무조사 제1의 타겟은 근거 없는 비용이에요. 세무조사 나올 때 이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 서류의 첫 번째가 바로 정관입니다. 왜 정관을 요구를 할까요? 정관에는 상여금 규정, 뭐 퇴직금 규정, 복리후생비 규정 이런 규정들을 정하죠. 자, 이런 규정 없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즉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법은요, 정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집행된 비용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퇴직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보면은 퇴직금은요, 임원의 퇴직금은 직원과 달리 정관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도가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10배, 20배짜리 정관을 갖고서 퇴직금을 집행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세금 낮은 세금으로 엑시즈 되다 보니 2011년도에 이후에 배수에 이제 제한을 두게 됐죠. 즉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3배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바뀌었죠. 2배수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럼 2배수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규정만 있다면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은 받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은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퇴직금은 여전히 낮은 세율로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는 수단이에요. 반드시 임원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중간 배당과 종료 주식 규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선택적 기재 사항이에요. 자, 중간 배당 규정이 없으면 정기 배당 외에는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배당 규정이 있다면 우리가 정기 배당 시점을 놓쳤다 하더라도 회계 연도 중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죠. 자, 종류 주식은 뭐냐면요.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 우선권을 가진 주식, 경영권 위험 없이 자녀들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아주 효과적인데요. 자, 지금은 차등 배당이 이제 절세 효과가 없어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이 종류 주식을 잘 활용하면 합법적인 차등 배당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식 매수 선택권인데요.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은 우수 인재 영입 및 이탈 방지를 위해 정관 및 등기 필수 사항인데 자,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요. 자사주가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자사주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보유 목적의 자사주를 지금 까다롭게 보고 있죠.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사주로 언젠가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때 쓰겠다라는 것을 아예 등기에 명시하는 겁니다. 제가 2012년도부터 자사주 할 때 항상 이걸 넣어드렸어요. 왜 넣었을까요? 우리 주식 자사주의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사주 취득에 관한 건데 사실 자사주 취득은 정관에 없어도 할 수 있죠. 상법에서 할 수 있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사주의 취득 목적이라든지 또 이 자사주 처분 규정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한다면 우리 자사주 목적이 더 분명하겠죠. 따라서 지금같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제 상법에 개정돼 있는 지금 시점에 자사주가 있는 회사들 또 지금 자사주를 할 회사들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회가 있는 회사들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총을 소집합니다. 그 주총에서 의사록 작성하시고요. 공증하고 등기하시면 되고요.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총에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공증이 나와 있는데 아니 공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정관을 변경할 때 공증 안 하셔도 돼요. 단지 나중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은 확실히 그때 했다는 거를 우리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특히 세무조사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퇴직금을 했는데 규정이 없었어. 우리가 갑자기 만들었어.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전부터 만들어 놓은 겁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증이라는 행위를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정관 건강 체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업 목적에 미래 먹거리와 기획제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두 번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최신 세법이 반영돼 있는가? 세 번째, 중간 배당 조항이 있는가? 네 번째, 이사의 책임 감경 조항, 연봉의 6배라는 제한이 있는가? 다섯 번째, 초창기 원시 정관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정관을 이름만 바꿔서 쓰고 있지 않는가? 정관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기업이 성장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바꿔줘야 돼요. 세무조사 나온 다음에 정관을 다시 수정할까?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대표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대표님의 정관을 꺼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뒤 대표님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